반갑습니다. 세 번째 강의를 또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요. 언제까지 온라인으로 이렇게 얼굴을 뵙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들 이제 제 얼굴 지금 세 번째 보시는 건데 저는 여러분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해서 약간 좀 아쉽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오늘이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겠죠? 온라인 강의로 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 못해서 또 한 주 연기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우리 모두를 다를 위한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 시간을 한번 충실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금이에요. 임금은 여러분들 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임금 받으실 테니까, 그리고 임금이 뭔지에 대해서도 다 생각을 해보셨을 테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고 개념도 굉장히 쉽게 와 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차근차근 임금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임금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변에서 문제되고 있는 관련 사례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 공부한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진 게 1953년이라고 그랬죠. 1953년도에 6.25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 그때 근로기준법을 만들기 위한 국회 논의가 시작이 됐고요. 노동조합법하고 노동쟁의조정법은 6.25 전쟁이 끝나기 전에,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계속 국회에서 논의가 되다가 6.25가 끝나자마자 제정이 됐어요. 국회를 통과를 했죠. 그러니까 이때 1953년도면 아직 우리 주위에는요, 이렇게 상투 트신 분이 많을 때예요. 가 쓰고 다니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주된 산업이라고 할 만한 게 변변한 게 없었던 시절이죠. 53년도에 가장 중요한 제조업이라고 한다면 미군들이 버리고 간 군수품을 재생하는 사업, 미군 자동차에서 나온 폐 엔진에다가 껍데기를 씌워서 뭐 시발 택시 같은 차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미군들이 버리고 간 옷들을 갖다가 수거해서 손을 봐서 염색해가지고 그걸 또 기성복 바지로 판다든가, 이런 제조업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였었어요. 물류라고 한다면 지게지고 날르는 거죠.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밀가루, 분유, 옥수수가루 같은 구호물자들,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구호물품으로 보낸 의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배에서 하역하고 이것들을 육지 안에 모처에도 옮기고 하는 것들이 물류의 중심이었을 테고요. 그 이외에는 다들 뭐 서비스업이라고 해봤자 굉장히 소소한 것들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임금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던 시점이에요. 이러던 그런 시대를 반영을 해서 근로기준법에는 어떤 내용이 더 들어가냐면, 여기 제가 강의 안에도 써놨어요. 임금의 정의하고 써놨는데, 이게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에 쓰여져 있는 거죠. 그때도 2조였어요. 53년도에도 2조였었고요. 조문을 한번 내용을 읽어볼게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자만 한글로 이렇게 바뀌었을 뿐이지 문장은 53년도 근로기준법 그대로예요. 보시면 임금은 근로의 대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근로의 대가가 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왜 궁금하지 않았냐면, 오늘 하루 항구에 가서 열심히 분유가루를 날르면 그러면 퇴근할 때 돈을 줄 거 아니에요. 일당을 주거든요. 아니면 일당이 아니면 주급을 받든가 했는데, 이게 내가 계속 배에서 분유를 몇 시간 동안 지어 내린 것에 대한 대가였기 때문에 이게 근로의 대가인지 아닌지를 다툴 여지가 없었어요. 그냥 근로의 대가인 거죠. 마찬가지로 제조업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시발 택시를 만드는 곳, 뭐 미군 군복을 재생한다든가 이런 곳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곳에서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루 열심히 일을 하고 또는 일주일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받았을 때 이게 내가 근면하게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대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다툴 것도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론 법조문이 좀 문장이 딱딱하긴 하지만 그 당시 50년대 사람들에게 이 문장을 읽어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 못할 사람은 없었다고 생각이 돼요. 근로의 대가? 뭐지? 싸울 일은 없었으니까.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점점 산업이 발전하면서 점점 제조업도 서비스업도 기타 산업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죠.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 1986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아세안 게임이 있었다고 대답하시는 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986년도에 아세안 게임이 서울에서 열리기도 했지만 그 해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섰어요. 무역수지가 늘 흑자였던 건 늘 이렇게 늘 적자였다가 86년도 여름에 흑자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이게 87년, 8년, 90년 이렇게 굉장히 큰 호황이 이어져 나갔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무역수지도 흑자로 돌아서고 여러 번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들이 성공하면서 물론 그 이전에 새마을운동도 성공을 했었고요. 이게 정권의 치적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지만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져온 건 사실이에요. 이렇게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기업들이 수입, 매출이 늘게 됐죠. 기업들의 이익이 커지면서 그 이익을 구성원들한테 분배해야 될 필요가 생기게 됐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1970년대, 80년대만 해도 굉장히 우리나라는 엄혹한 군사정권의 기반을 둔 독재국가였었어요. 그래서 물가도 다 경제기획원 이런 데서 다 통제했죠. 가끔 다큐멘터리 보시면 라면 가격, 밀가루 가격, 쌀 한 봉의 가격까지도 다 국가가 통제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라면 가격도 경제기획원에서 다 정해줬다고 해요. 그때는 우리나라 환율도 정부에서 정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80년대 초반, 90년대, 70년대 후반 이때 원달러 환율은 600원이었었어요. 그리고 이게 80년대 후반 오면은 원달러 환율이 800원이 되죠. 환율을 은행이나 아니면 그런 데서 정하는 게 시장에서 환율 시장에서 외환 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정해주면 그대로 환율이 정해지던 시절이에요. 이 환율을 왜 이렇게 통제하고 물건 가격을 왜 이렇게 통제했냐면 경제 규모가 급박하게 커지면 물가가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물가를 통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일환 중에 하나로 임금 통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들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용자들도 임금을 올려주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회사 내에 늘어나고 있는 이익을 근로자들한테 분배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임금을 바로 올려주면 퇴직금이 늘어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퇴직금에 반영되는 게 평균임금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80년대, 9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나라 사장님들은 평균임금이라 이 무엇인지,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생각 안 하고 그냥 기본급이 올라가면 퇴직금이 늘어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기본급을 통제하고 있고 사장님들도 기본급을 별로 올려줄 생각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근로자들한테 분배는 하되 기본급은 묶어놔야 되겠다는데 정부와 사용자들의 이익이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급은 놔두고 여러 가지 수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생긴 80년대 중후반에 생긴 수당들 중에 대표적인 게 학자금이에요. 자녀 학자금, 본인 학자금이 지급되기 시작하죠. 은행이나 공공기관을 필두로 해서 점점점 이렇게 사회에 확산이 돼 나갔는데요. 학자금 이외에 또 대표적인 그 당시에 생긴 수당이 가족수당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봉양하는 가정에는 부양수당을 주겠다 이렇게 했었고 그보다 조금 이전에 이른 시기에 생겼던 수당이 김장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은 김장수당은 없어졌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겨울이 되면 주로 보통 11월 초에 김장수당을 많이 줬는데요. 11월 초에 배추 한 20-30포기 사고 연탄 한 100-200장 들여놓을 만한 보너스를 회사에서 주는 거예요. 이걸 김장수당이라고 불렀고요. 또 설이 되잖아요. 1월 달에. 그때는 신정을 많이 셌는데 신정을 세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구정이라고 부르는 요즘에 설에 맞춰서 가래떡, 떡국 해먹고 세뱃돈하고 부모님 선물 드리라고 또 이렇게 설 보너스가 나왔었어요. 또 하나 중요한 보너스가 추석 보너스가 있었어요. 추석이 되면 고향에 내려갈 때 뭐라도 좀 사가야 되고 오늘날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다 고향으로 가는 시절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송편 해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도 추석 수당이 나왔죠. 이 설에 주던 수당하고 추석에 주던 수당 이걸 합해서 떡값이라고 불렀었어요. 요즘엔 떡값이 조금 약간 다른 의미로 쓰이는데 그래서 회사에서 주는 보너스 중에 굉장히 규모가 큰 게 김장수당하고 떡값 해먹으라고 주는 설 추석 수당이 굉장히 규모가 큰 액수가 큰 보너스였었죠. 이건 왜 주게 됐냐면요. 그때는 여러분 80년대만 생각해도 그래요. 90년대 초까지만 가도 여러분 쉽게 상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신용카드 없었어요. 신용카드도 없고 마이너스 통장도 없고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는 건 민간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시절이에요. 큰 기업만 대출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월급쟁이라고 하죠. 이 월급쟁이들은 그달 받는 이 월급이 끝이에요. 가령 이번 달 월급이 30만 원이라고 하면 이걸 나눠서 하루에 10,000원씩
이렇게 엄마들이 가계부를 써가면서 지출을 통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가계부 쓰는 거 많이 보셨죠? 요즘엔 가계부 많이들 안 쓰는데 가계부를 쓰는 게 10원, 100원이라도 비면 그 달에 적자가 생기기 때문에 가계부를 쓸 수밖에 없었고요. 가계부 선물이 굉장히 중요한 선물이었고 책을 사거나 주간지, 월간지를 사면 가계부 선물, 그 부록이 많이 껴있고 그랬었죠. 이렇게 한 달을 꼬박꼬박 월급으로 살아나가는데 그 봄에 갑자기 애가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지난달, 이번 달 월급 액수는 똑같은데 수학여행비를 줄 수 없죠. 학교 수학여행비 줄 수도 없고 수학여행 갈 때 용돈이라도 좀 더 줘서 보내야 되는데 용돈 줄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추석 때 발생해요. 부모님 찾아뵐 때 부모님 선물도 사야 되고요. 그리고 송편도 만들어 먹어야 되고 하는데 그 달의 월급, 그 전달에 받은 월급으로는 추가로 나가는 떡값이나 선물값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저축한 것으로 견디고 넘어가는 거고요. 좀 회사가 괜찮다 싶으면 좋아, 우리 회사 직원 정도 되면 추석이나 설이 있는 1월달이나 아니면 김장 담글 때쯤에는 돈 걱정하지 말고 이 정도는 할 수 있게 해줘야지 하면서 우리 회사 직원에게 주는 혜택이라고 생각하고 회사에서는 설 추석 보너스나 김장 수당을 주기 시작한 거죠. 개념은 명확해요. 이거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준 거는 처음엔 아니었었어요. 그냥 우리 회사의 직원이니까 이 정도 지위는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주기 시작한 게 설 추석 보너스, 김장 수당 이런 것들이었었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애매해지기 시작했었어요. 우리나라에 원래 연봉이란 개념은 없었거든요. 봉급, 월급 이런 말들만 있었는데 연봉이란 개념이 80년대 중반 이후에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됩니다. 이게 81, 2년도에 우리나라에 프로야구가 들어오면서 프로야구 선수들의 연봉 이야기가 알려지기 시작했고 이 월급을 받으시는 소위 월급쟁이들이 너도 나도 나의 연봉을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봉 횟수가 적으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나의 연봉 횟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나 연봉이 1,800이야, 1,200이야 이렇게 말을 하려면 월급 이외에 보너스, 상여금 다 끌어모아서 총액을 맞춘 다음에 이것을 연봉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또 친구랑 비교할 때는 마음 안 상하려고 세 전으로 막 얘기하고 또 누구는 세 후로 받고 이런 에피소드들이 그 당시엔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회사에서는 그냥 우리 회사 직원이니까 이 시기를 품위 있게 넘어가라고 주기 시작했던 이 상여금들이 연봉이라는 개념으로 머릿속에 잡히게 되고요. 그 시간이 흘러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는 이 상여금이나 보너스가 근로에 대한 대가냐 아니냐에 대해서 서로 동상이몽을 갖게 돼요. 사장님들은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지 이렇게 말하고 근로자들은 이거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받는 거지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90년대 초반부터 우리 대법원 판례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회사에서 받은 이 보너스가 회사에서 받은 이 상여금이 근로에 대한 대가냐 아니냐에 대해서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기의 대법원 판결들을 보면 근로의 대가인 것이 분명하므로 이렇게 말하고 그냥 끝나요. 그러면 그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억울하겠죠. 이유 없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에서 판결은 내리되 별다른 근거 없이 결정을 내려주니까 이게 분쟁이 비슷한 유사한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판례가 길을 제시해주고 판단 기준을 제시해주면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판례가 이랬으니까 하고 잘 법원까지 오지 않고 정리가 될 텐데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대법원이 90년대부터 근로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거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이제 근로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로에 대한 대가는 낱말 뜻 그대로 근로를 한 것에 대해서 주는 지불하는 대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주는 그 금품이 내가 근로를 제공한 것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대가적 결련관계라고 하고요. 민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민법 채권법 편에서 대가적 결련관계에 대해서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리 어려운 말로 설명을 하고 나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설명할 길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용어예요. 그냥 결련관계, 연결되어 있는 주고받는 관계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이것 이상의 어떤 표현을 쓰기는 어려운 건데요. 이게 대가적 결련관계, 우리 강의 안에는 쌍무적 결련관계라고 했어요. 왜 쌍무냐면 나는 일을 해야 될 의무, 저쪽에서는 임금을 줘야 될 의무, 양쪽의 의무가 서로 같이 병존한다는 의미에서 쌍무적 결련관계라고 하는 거죠.
내가 요 일을 하면 한 만큼 주고 이 일을 안 하면 안 한 만큼 안 준다면 이건 근로에 대한 대가인 게 너무 분명해요. 그래서 근로를 제공하는 모습, 임금을 받는 모습, 임금을 결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보아서 대가적 결령 관계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거기에서 이게 근로에 대한 대가다 아니다 판단을 하게 되죠.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이게 분명하면 양 당사자가 이걸로 싸워서 법원까지 갈 리가 없잖아요. 이 법원까지 갈 정도로 양 당사자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채로 이건 내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준 게 아니야 라는 분쟁이 있을 경우에 법원이 봤는데 대가적 결령 관계를 분명히 판단하기 어려울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됐어요. 우리 대법원은 여러 가지 판례들을 형성해 나가면서 이 경우에 판단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게 됩니다. 강의 그 뒷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만약 대가적 결령 관계가 불확실하고 당사자들 사이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그때 그 주어진 금품에 대해서 이런 요건을 충족하면 이것은 임금,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겠어 라는 기준을 법원이 제시한 거죠. 첫 번째는 계속 주느냐예요. 두 번째는 정기적으로 주느냐, 세 번째는 일률적으로 주느냐, 네 번째는 의무적으로 주느냐예요. 어떤 금품이 잘 이렇게 그거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게 분명하다면 이 네 가지 요건을 따지지 않아요. 따지지 않는데 그것이 불분명하고 계속 거듭 말씀드리면 당사자 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이 금품이 계속 주는지 정기적으로 주는지 일률적으로 주는지 의무적으로 주는지를 보고 이 네 가지가 이게 그리고 요건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가 다 오케이 되면 이것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사에서 받은 금품이 계속 정기, 일률, 의무적으로 받았다면 이건 근로에 대한 대가로 회사에서 받으신 거예요. 적어도 평균 임금에 해당하는 거죠. 적어도 이게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상이라고 받은 거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상여금 할 때 그 상자는요. 여러분 학교 졸업할 때 받았던 상장에서 있는 그 상자예요. 여는 남을 여자. 상여금이란 회사에서 이렇게 상의 의미로 그리고 더 준다는 의미로 이렇게 나머지를 나눠주는 걸 상여금이라고 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상여금을 주는 게 고정이 돼버렸어요. 짝수달마다 한 번, 1년에 2번 이렇게 고정이 되면서 이 상여금을 계속 정기, 일률, 의무적으로 주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상여금이 근로에 대한 대가냐라는 것이 얼마 전까지 계속 다투어지고 지금까지도 일부 좀 분쟁이 있고 해요. 그러면 이 대가적 결령 관계가 불명확할 때 쓰는 이 네 가지 요건이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계속적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설명할 것도 없이 그냥 계속 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정기적은요. 정기적이라는 것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주는 것을 정기적이라고 해요. 정기적으로 주려면 계속 줄 수밖에 없어요. 계속 주지 않으면 정기적이지 않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일률성이 있는데요. 일률성은 누구에게나 다 주는 것을 일률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떠한 조건을 충족하면 다 주는 것을 일률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회사에서 주는 금품이 어떠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근로자들한테 다 똑같이 준다면 이것을 일률적으로 준다고 봐요. 가령 우리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다 중식대를 줘. 점심값을 준다고 한다면 모든 근로자가 중식대 10만 원을 매달 받고 있다면 이건 일률적으로 받는 거예요. 가령 우리 회사에 팀장님이 있는데 팀장님들한테 직책수당을 줘요. 그럼 이 직책수당은 팀장님이 아닌 분들은 못 받죠. 하지만 팀장이 되면 그때부터 받아요. 그렇다면 팀장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다 똑같이 직책수당을 받는다면 이 직책수당도 일률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회사에 기능사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기능사, 기술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공인노무사, 이런 세무사 이런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이 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자격수당이 있다고 하면 이 자격수당도 일률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기능사 자격증을 따면 다 기능사 수당을 줘. 이렇게 하면 기능사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다 주기 때문에 이것도 일률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의무적으로 준다는 의미는요. 사용자가 의무가 있어서 준다는 거예요. 그냥 사용자가 의무 없는데 호의로 그때그때 준다는 뜻이 아니고요. 줘야만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준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어서 준다든가 취업규칙의 규정이 있어서 준다든가 아니면 노동법 관련 법규에 주라고 돼 있다든가 아니면 오랜 관행으로 주어져 왔다든가 하는 것들은 사용자에게 의무가 있다고 봐요.
근데 사용자가 의무 없이 계속 정기 일률적으로 주지 않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기적이라는 것은 계속적이지 않으면 정기적일 수 없어요. 계속 주니까 일정한 가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주는 게 되겠죠. 그래서 판결문들을 보다 보면 계속성이라든가 의무성 요건은 나와 있지 않은 판결문도 있어요. 가령 정기적 일률적으로 주어지는 금품으로서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다라는 판결문들도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기적이라는 요건 안에는 계속적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고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주는 금품이 있다고 한다면 사용자가 그런 의무 없이 그런 금품을 줄 리는 없기 때문에 의무성도 삭제가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기본기를 익히시는 거니까 어떤 금품이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을 때 당사자 간의 분쟁이 있고 법원이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때 그때 판단 기준으로 제시되는 것이 계속, 정기, 일률, 의무적으로 지어지는 금품이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본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성격을 나타내는 거니까 지급의 계속성, 정기성, 일률성, 의무성이라고 하죠. 뭐라고요? 이게 영상 이렇게 가만히 보시고 조시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겹쳐보시면 안 잊어버려요. 계속성, 정기성, 일률성, 의무성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오늘 이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외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죠. 특히 이 중에서 정기적, 일률적,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제가 대표적인 판결문을 강의안에 옮겨놨으니까 나중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금품이 있어요. 사용자가 주고 있는데 대가적 결론관계가 분명하진 않아요. 그럴 때 법원이 판단해 보니까 계속성, 정기성, 일률성, 의무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근로에 대한 대가예요. 그러면 근로에 대한 대가면 임금인데 우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에 따라서 임금인데 어떤 임금일까요? 우리 임금하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통상임금은 뭐고 평균임금은 뭐죠? 평균임금은 설명하실 수 있으시죠?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전 3개월까지 지급받은 1급 금액을 평균한 게 평균임금이에요. 통상임금은요? 통상임금은 보통 기본급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우리가 통상이라는 말의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확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가 통상임금이고 뭐가 평균임금인지 좀 헷갈릴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임금을 많이 다뤄보지 않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개념이 복잡해 임금명은 임금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통상임금하고 평균임금을 다시는 헷갈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통상임금은요 제가 2회차 때였나요? 근로계약 설명할 때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청년이 이렇게 와서 일 잘하시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했던 사례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보고서 제가 월급 250만 원 드릴 테니까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아 좋아요 나갈게요. 근로계약은 낙성 분료식 계약이라서 근로계약이 성립됐다고 그랬죠. 물론 나중에 서면으로 명시해야 되겠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별다른 일이 없으면 한 달 결근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면 소정근로시간 일을 하면 250만 원을 주기로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250만 원이 통상임금이에요. 이거 우리가 기본급이라고 부르죠. 이 250만 원은 별다른 일이 없는 한 통상임금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월급을 줘야 되는 날 월급을 주려고 보니까 250만 원을 주면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사정이 있어서 하루 이틀 휴가를 썼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깎여야 되겠죠. 그리고 너무 바쁜 일이 있어서 밤에 일을 하고 또 일요일에 출근해서 일하고 토요일에 출근해서 일하고 이렇게 추가 근무한 게 또 있어요. 그럼 그건 더 줘야 되겠죠. 가산수당에서 50%씩 더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은 250만 원을 했는데 월급날 주려고 보니까 정산을 해서 더하고 빼고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보통은 추가 근로를 하게 되니까 더 주겠죠. 그래서 임금을 주다 보니까 통상임금으로 정해준 임금하고 매번 지급된 임금이 계속 차이가 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급된 임금하고 약속해서 정했던 임금의 이 차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 보통 지급한 액수가 더 큰데 이걸 매달 정산하기는 좀 번거로우니까 우리 이걸 3개월마다 한번 3개월 정도 준 걸 계산해서 이 정도는 이 사람이 평균적으로 받고 있는 임금이야 라고 근로에 대한 대가야 라고 해서 그렇게 계산하자라고 약속을 하게 됐어요. 왜 3개월이냐면요. 그냥 3개월로 한 거예요. 통상임금은 애초에 약속된 고정되어 있는 급여가 통상임금이고요.
나중에 월급날을 몇 번 지나면서 보니까 실제로 내가 이 근로자한테, 사장님이 이 근로자한테, 아니면 실제로 내가 사장님한테 받은 급여는 이만큼이더라라는 걸 확인해 보려고 할 때 필요한 게 평균임금의 개념이에요. 평균임금은 3개월 평균이죠.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여러 가지 수당들이 나와요. 이 수당들을 지급하려면 이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될 것인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때 매달 정기적으로, 매달 월급날마다 규칙적으로 줘야 되는 수당은 기초가 되는 금품이 자꾸 변하면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매달 주는 수당은 기본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해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이런 것들은 보통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은 고정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해고 예고수당도 통상임금을 계산을 하는데요. 고정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기본급으로 계산을 해서 그냥 주도록 하고 있죠. 하지만 근로자들이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이 근로자들은 약속된 금품보다는 내가 일을 해서 받았던 금품들이 약수가 더 크면 내가 통상 일을 했을 때 받은 금품을 기초로 이 수당을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근로기준법은 이 근로자들이 그 회사에 재직하는 한 가능하면 받지 않는 게 바람직한, 또는 가능하면 안 받는 게 좋은 이런 수당들, 그리고 한 번 정도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수당들을 계산할 때는 실제로 이 근로자가 근로를 해서 받은 금품을 기초로, 그러니까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해서 지급을 해주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퇴직금이죠. 퇴직금, 그리고 휴업수당. 요즘에 휴업수당 코로나19 퍼지면서 많이 이렇게 문제가 되잖아요. 휴업수당은 베이스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에요. 그리고 재해를 당했을 때 요양수당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해요. 가끔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노무사 시험 공부를 해보시거나 하신 분들, 객관식 노동법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하는 수당,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하는 수당, 이런 것들을 외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 전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게 저랑 같이 노동법 공부하시다 보면 노동법에 이를 외울 게 없네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답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통상임금은 고정되어 있는,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예정되어서 불변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주 계산해야 되는 건 이걸로 쓰는 거예요. 매달 계산하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이런 것들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해요. 근로자가 웬만하면 받지 않는 게 좋은, 어쩌다 그 회사도 퇴직할 때 한 번씩 받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받는 금품은 좀 액수가 큰 걸로 계산하는 게 좋다고 아까 말했잖아요. 이런 게 아까 말씀드린 휴업수당, 퇴직금 이런 거예요. 그리고 재해보상금 이런 것들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을 하도록 하고 있죠. 여기서 보시면 연차휴가수당은 둘 다예요.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해도 되고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해도 돼요. 사실 이 연차휴가수당을 이렇게 한 것은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깊은 뜻이 있어서 왜 이걸 둘 중에 하나로 해놓지 않고 양쪽 다 할 수 있도록 해놨나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그 이유가 뭔지는 휴가 나중에 설명드릴 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휴가, 휴일 설명할 날이 있을 거거든요. 그 휴가, 휴일, 휴게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게 될지 아니면 강의실에서 만나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연차휴가 수당을 산정할 때 통상임금으로 해도 되고 평균임금으로 해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은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액수가 적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연차휴가 수당은 되도록 통상임금을 기초로 주려고 하죠.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 받은 금품을 평균한 것이 평균임금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보면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 그 임금총액에서 빼야 되는 것들이 명시가 돼 있어요. 강의 안에 제가 적어놨으니까 이런 것들은 평균임금 계산할 때 들어가는구나. 이런 거는 이 기간하고 이 액수는 빼는구나. 이런 것들은 시행령을 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한번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빼는구나 라고 이해만 해 놓으시면 다음번에 이 비슷한 것들을 판단해야 될 일이 생기면 빼야죠, 넣어야죠 이렇게 상식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게 되니까요. 한번 이렇게 보시는 과정을 거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임금과 관련해서 요즘 굉장히 핫한 게 PSPI죠. 경영성과급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PSPI가 평균임금에 들어갈 것인가? 이게 얼마 전에 국내 굴지 반도체 회사를 비롯해서 몇몇 회사에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PSPI를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이루어지고 이게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고 일부
그 사건은 1심 판결이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그 1심 판결이 수원지법 여주지원 판결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PSPI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내렸죠. 이걸 보고서 여러분들 PSPI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에 안 들어가, 퇴직금 산정할 때 넣을 필요 없어, 이렇게 그냥 칼로 무자르듯이 딱 이렇게 해서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말은 PS, 말은 PI, 말은 경영성과급이라고 해도 회사마다 다 다르잖아요. 회사마다 다 다르고 산정 방법이 다 다르고 지급 방법조차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름이 같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같은 기준으로 판단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여주지원에서 우리나라 법원이 PSPI가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들어가지 않아라고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같은 이름의 같은 경영성과급이 또 문제가 된 다른 회사 사건에서는 이게 평균임금에 들어간다고 볼 가능성도 있어요. 이 여주지원에서 판결을 내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액수랑 지급 여부가 매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임금협약을 노동조합이랑 체결해서 지급 기준을 만들어 놓는 것이 매해 그 다른 기준을 거의 설정을 했고요. 노동조합과 합의해서 기준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지급의 상한이나 하한을 정한 경우에도 그에 딱 맞춰서, 특히 보통 상한을 많이 정했는데요. 딱 맞춰서 지급된 게 아니라 회사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 액수가 작아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또 어느 해에는 지급을 안 한 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아까 지급의 계속, 정기, 일률, 의무성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계속성과 정기성에도 문제가 있고 일률성에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로의 대가성을 법원이 면밀히 판단한 결과 이 회사의 PSPI 경영성과급은 근로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금품이 아니야 라고 판단을 한 것일 뿐이고요. 다른 회사라면 또 다르게 판단이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요 유사한 사건이 올해만 한 서너 건이 더 판결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항소되고 상고돼서 상급심 법원 판결이 나오겠죠.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다가 이 사건은 이런 요건이 있어서 그래서 평균임금이 아니라고 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노동법 저랑 같이 공부 안 하신 분들은 그냥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평균임금 아니래 이렇게 하실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같은 PSPI 판결이 나왔다고 뉴스가 나오더라도 그 내용을 읽고 이런 이유 때문에 아니라고 했구나, 이런 이유 때문에 맞다고 했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어떤 금품이 근로에 대한 대가냐 아니냐, 특히 평균임금에 들어가느냐 아니냐는 계속, 정기, 일률, 의무를 따지시면 돼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근로에 대한 대가인 게 분명하잖아요. 연장근로를 이만큼 하면 이만큼의 수당을 줘. 이건 근로에 대한 대가가 분명하니까 대가적 결연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제가 한 20-30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계속성, 정기성, 일률성, 의무성을 따지면 이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게 되죠. 네, 그럼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하나 설명드리고 갈게요. 이게 이제는 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건 마치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2002년 월드컵 4강을 이야기하면서 막 흥분할 때 요즘 젊은이들은 그게 뭔지 잘 모르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갑을 오토텍이라는 회사에 대한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진 게 벌써 2013년도예요. 2013년도 12월 18일에 이 판결이 내려졌고요. 그 무렵에 노동법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판결 자체도 사건이지만 그 판결이 내려지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좀 드라마틱했어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요즘 젊으신 분들, 요즘에 노동법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한테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 안에 적어놨는데요. 이때 그 24, 6, 80, 12에 주던 정기적인 상여금,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하고 설, 추석, 보너스, 하기, 휴가비, 단체 보험금 같은 그런 그 상여금들의 통상임금성이 다퉈졌던 사건이에요. 사실관계를 지금 자세히 설명드리는 건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우리 법원이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 의무적으로 주는 것, 대가적 결연관계가 있으면 이런 걸 따지지 않겠죠. 그런 금품에 고정성이 있으면 그건 통상임금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제가 250만 원 줄 테니까 와서 일하시겠어요? 그 250만 원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변하지 않는, 예정되어 있는 그런 금품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고정성이라고 말을 해요. 고정성이라는 말 임금하시는 분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근데 이 고정성이라는 표현이 안 나와 있는 판결문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판결문에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예정되어 있는 이런 말이 있다면 이건 고정성이라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예정되어 있는 금품이 있다면 그것이 근로에 대한 대가라면 그것은 통상임금이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이 갑을 오토텍 사건에서 2, 4, 6, 8, 10, 12에 주는 두 달마다 한 번씩 주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라고 봤어요. 반면에 설, 추석 상여금, 학위휴가비, 김장보너스, 단체보험료 이런 것들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어요. 근데 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본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특이한 이론을 법원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재직자 한정 지급 조항이에요. 이게 재직자 조항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재직자 한정 지급 조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용어는 좀 헷갈리지만 재직자라는 말 들으면 다 뭔지 아시겠죠?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요. 보통 우리 법원이 정기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정기의 기간은 한 달이에요. 한 달 이내의 기간마다 주는 게 기본적으로 월급, 임금이죠. 그런데 두 달마다 한 번 주는 거, 6개월마다 한 번 주는 거, 1년마다 한 번 주는 것도 우리 법원은 정기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설추석상여금, 학위휴가비, 김장보너스, 성물, 생일자 지원금, 단체보험료 같은 것들도 충분히 법원이 얘기한 그 정기성의 범주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금품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급상의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 재직자에게만 줬다는 거예요. 6개월마다 한 번씩 주는 금품이 있는데 그 6개월마다 준다고 한 이것을 7월 달에 준다고 하죠. 7월 월급날 주는 어떤 상여금이 있는데 7월 월급날이 되기 며칠 전에 퇴사를 했으면요. 며칠 전에 퇴사한 이 사람은 7월 월급날 주는 이 보너스를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왜 못 받냐면 못 받는 것으로 단체백에 적어 놓았고 그렇게 계속 주어왔고 아무도 거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에게만 주고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지 않은 사람한테는 어느 시점에 퇴직했는지를 따져서 일할해서 비례해서 주지 않고 아예 전액을 주지 않는다라는 지급상의 특성이 있었던 거예요. 이 지급상의 특성을 이유로 법원은 그러면 이것은 고정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건 고정성만 없는 게 아니라 아예 근로 대가성이 없다고 봐야 돼요. 왜죠? 7월마다 준다고 하면 계속 주고 정기적으로 줘요. 그런데 7월 월급날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우연한 사정으로 재직하고 있지 않은 사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거예요. 일률성이 없는 거죠. 근로 대가성이 없다고 부정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시점에 내가 재직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재직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면 이것도 고정성이 없다고 봐야 된다라고 법원이 얘기했어요. 아까 제가 고정성은 사전 확정성, 예정성이라고 했죠. 그럼 뭐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뭐가 사전에 예정이 되어 있는 거죠? 뭐가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지급 여부의 고정성, 지급 여부가 확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급 시기의 고정성, 지급 시기가 확정되어 있다는 거죠. 지급 액수의 확정성, 지급 액수가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급 여부와 시기와 액수가 사전에 고정이 되어 있으면 고정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사람이 어느 시점에 퇴직할 것인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면 고정성이 탈락한다고 본 거죠. 이 갑을 오토텍 사건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의 고정성에 대해서 주로 관심을 가지고 전개된 판결문이에요. 그래서 이 판결문에서 근로의 대가성이 없다라는 말보다는 고정성이 없다는 표현을 더 많이 쓰게 되고요. 그래서 재직자 한정조항, 재직자 지급 한정조항이 붙어있는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고정성이 없어서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판결문에 쓰여 있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예 근로의 대가성이 없다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보시면 제가 지급일 재직자 한정조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써놨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되는데 지급일 재직자 한정조항은 약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급일에 몇 가지 유형이 있어서 그런데요.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주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판단을 2013년 12월 18일 판결에서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마땅히 근로의 대가로서 주어져야 한다면 지급일에 재직하고 있지 않아도 주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문제 제기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지금 재작년부터 일부 법원 판결에서 지급일에 재직하는 자에 한정해서 준다는 조항이 붙어있는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급일 현재에 재직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줬다면 이것은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본 판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판결문을 뒤에 적어놨는데요. 보시면
서울고등법원 2018년 12월 18일, 12월 18일이네요. 2017날 202528이 사건이에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고요. 서울고등법원 이 판결문 읽어보시면 인간적으로 판결문이 되게 읽기 쉽고 논리적으로 잘 쓰여져 있어요. 임금과 관련해서 최근에 나온 그 판결들 중에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은 판결문인데요. 어쨌든 여기서는 지급일에 재직자에게 한정해서 지급한다는 단서가 붙어있다 하더라도 근로에 대한 대가임이 분명하다면 그것은 임금 체불이다, 주어야 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급일 재직자 한정 조항이 있으면 근로대가성이 없고 고정성이 없어서 임금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판결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거든요. 이게 작년 초부터 판결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계속 이렇게 좀 미뤄지면서 아직까지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게 올해는 판결이 내려질 거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뉴스 보시다가 통상임금, 재직자 한정조항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지는구나. 그리고 한번 관심 있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판결의 결과를 예측해보라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 게 맞죠, 여러분? 하지만 저보고 판결을 내리라고 한다면 어떤 금품에 대해서 근로 대가성 여부를 판결해서 검토해서 확정짓지 않고 지급일 현재에 재직하느냐 여부만 가지고 근로 대가성 판단이 좌우될 수 있다고 보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재직자 한정 조항이 있다는 그것이 근로 대가성을 배제하는 내지는 고정성을 배제하는 어떤 요건이 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지급일 재직자 한정 조항과 관련된 그 이야기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좀 정리가 되어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어요. 만약 물론 이 지급일 재직자 한정 조항이 있어도 통상임금이다라고 판결이 탁 내려져 버리면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거예요. 당장 연장근로수당 정산해서 재지급해야 되는 3년치를 재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지급일 재직자 한정조항 논리는 완결된 논리적으로 완벽한 근거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언젠가는 정리가 돼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힘든 분들이 많이 있고 좀 고통스러운 부분이 좀 있다 하더라도 정리가 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코로나 사태도 있고 그래서 기업들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이 이 어려운 기업들의 사정을 배려해서 조금 다른 판결을 내리거나 아니면 판결을 미루거나 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게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급일 재직자 한정조항 얘기에서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그 여러 가지 성격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예전에 르노 삼성 자동차 사건이 그랬었는데요. 이 상여금은 퇴직한 사람한테는 안 줘요. 그러니까 지급일 재직자 한정조항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들한테는 다 주는 게 아니라 결근하면 결근한 만큼, 휴직하면 휴직한 만큼 이렇게 빼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금품이 제가 오늘 일했으면 일한 만큼 받고 오늘 빠졌으면 빠진 만큼 못 받고 한다면 이것은 계속 정기 인류 의무를 따지기 전에 대가적 결령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르노 삼성 자동차의 이 상여금은요. 퇴직한 사람한테는 안 줬어요. 그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논리에 따르면 지급일 재직자 한정 조항이 있어서 고정성이 없다고 볼 수 있고 근로대가성도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재직자를 기준으로 보면 일을 안 한 날짜만큼 빼고 줬단 말이에요. 전액을 다 준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재직자를 기준으로 보면 이건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고 고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여금이 퇴직자를 기준으로 보면 근로대가성이 없고 고정성이 없고 재직자를 기준으로 보면 근로대가성이 있고 고정성이 있으면 이 금품의 성격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우리가 형사법에서는 잘 모르겠을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법원이 있어요. 노동법에서는 잘 모르겠을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격이 잘 모르겠을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재직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근로대가성이 있고 퇴직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금품이 아니라면 금품으로 판단하는 게 맞겠죠. 그때 그 부산지법에서 금품으로 판단을 한 사례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긴 있었고 비판도 많이 있었는데 저로서는 그 판결이 굉장히 잘 내려진 판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신의 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신의 측은 이제 좀 약간 중요성이 많이 떨어진 문제이긴 한데요. 통상임금의 어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법원이 판결을 했어요. 판결을 해놓고 보니까
이 통상임금이 맞긴 한데 그래 통상임금이 맞아서 이 통상임금에 넣었어. 그래서 위에서에서 그동안 3년 동안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서 연장근로수당을 덜 지급한 것을 이제 초과로 그걸 다 집어넣었을 경우에 어느 정도가 액수가 되는가를 계산해서 3년치를 정산해 주도록 하는 게 맞을 텐데 법원이 정산해 주도록 하려고 보니까 이 정산해 주는 게 약간 불공정하다? 합리적이지 않다? 라고 볼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사안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가불 오토텍 사건에서 전기상여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한다 라고 하면서 노동조합이 달라고 할 수 없다, 근로자들이 달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이 신의 측은 우리 민법에 나오는 원칙이죠. 신의 성실의 원칙인데 채권 채무의 당사자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서로의 채권 채무를 특히 채무를 이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신의 측은 강행법규 위반하는 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아요.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만 이 신의 측이 적용이 되는 건데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거든요. 형법조항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신의 측을 적용을 해버린 거죠. 논란이 좀 있었지만 법원이 굉장히 신중한 고려를 통해서 이 신의 측 적용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노동조합이 임금협약을 매번 체결하면서 그 회사랑 계속 교섭을 하면서 회사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최대한에 대한 것들을 이끌어낸 거예요. 거기에는 비록 통상임금에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마땅히 통상임금에 들어갔어야 될 수당들은 일부 제외가 돼 있지만 어쨌든 회사의 지불 여력을 고려해서 최대치를 찾아내서 그걸 통상임금이라고 산정을 했어요. 약정 통상임금이겠죠. 약정 통상임금과 법정 통상임금을 비교를 해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거나 같거나 그런데 일부 수당은 합의로 넣고 일부 수당은 빼고 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놔둔 채로 뺀 것만 찾아내서 다시 넣어달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좋아 이 수당들은 통상임금에 안 넣는 것으로 할게 라고 합의해줬던 합의 당사자가 주장하기는 좀 그렇지 않는가, 금반원의 원칙이 어긋나는 게 아니냐라는 고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합의는 그 합의대로 이행하면 안 되고 강행법규에 부합하도록 바꿔서 이행하는 게 맞지만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걸 고려하지 않고 다시 정산해라고 했을 때 회사가 망할 위협, 도산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그것도 또한 또 옳지 않잖아요. 회사가 도산하게 된다면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약간 이상해졌어요. 애초에 합의했던 대로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맞고 합의할 때 들어가지 않았던 상여금을 이제 추가로 달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아라는 신의 측에 반해라는 판단이 내려지는 사안들은 주로 회사가 3년치를 다시 소급 정산하면 굉장히 큰 경영상 위기에 처하게 되는 사안에서 주로 신의 측에 반해라는 판단을 법원이 내리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여력이 충분하거나 아니면 국가 재정이나 조세에 의해서 부담이 되고 있어서 적자가 커도 도산할 우려가 없거나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신의 측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제가 뒤에 적어놓은 판결 중에 금호타이어 판결 그리고 기아자동차 판결에서 이게 논의가 됐는데 기아자동차 판결 같은 경우에는 신의 측 적용을 부정했죠.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긍정했어요. 그런데 기아자동차 판결에서 신의 측 적용이 부정된 이유는 뭐냐면 기아자동차가 매출이 점점 떨어지고 중국 시장에서 고전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수익이 많았잖아. 이런 걸 근거로 했어요. 그래서 어느 경우에 신의 측 적용이 긍정될 것인가 부정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법원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법원이 그 회사의 경영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죠. 근데 이 신의 측 적용 문제가 논의가 되는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은 2013년 12월 18일 이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이 지나면 신의 측 문제에 대한 판결의 숫자들은 점점 줄어들겠죠. 분쟁이 줄어들게 되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면 몇 년만 지나면 이제 신의 측 얘기는 통상임금에서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몇몇 회사에서 아직 분쟁 상태에 있는 사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의 측 용어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신의 측 적용을 긍정했다. 더 이상 연장 근로수당을 또는 추가 근로수당을 특근수당을 정산해서 받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신의 측 적용을 부정했다. 정산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신의 측 문제는 이 정도만 정리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통상임금의 일할 지급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할 지급 조항은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루 일하면 하루 일한 만큼 받고 하루 일 안 하면 일 안 한 만큼 덜 받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일할 지급 조항이에요. 하루하루 잘라서 지급한다는 얘기죠.
일할 지급 조항이 있으면 지급 여부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혼합형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흔한 혼합형이 뭐냐면 어떤 수당은 15일 미만 일을 한 사람한테는 일하에서 줘요. 그러니까 하루 출근하면 하루치, 일주일 출근하면 일주일치 이렇게 주는데 15일 이상 출근한 사람한테는 100%를 다 주는 상여금이 있으면요. 이거는 그 성격이 혼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고정성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있는 건데요. 일할 지급해서 주는 부분에 대해서만 고정성을 인정을 하고 있죠. 일정 근속자 이상한테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제가 강의에 적어놓은 것처럼 3개월 미만 일을 한 사람한테는 아예 안 줘요. 그런데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일한 사람 그 재직자한테는 50%를 주고 6개월 이상 재직한 사람들한테는 100%를 다 주는 상여금이 있다면 3개월 미만자한테는 아예 이게 금품이 아닌 거고요. 3에서 6개월까지는 50%만 고정성이 있는 거고요. 6개월 이상자한테는 100%가 다 고정성이 인정되는 걸로 보죠. 이 일할 지급 조항 문제도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이게 대법원이 판단이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2013년 12월 18일 판결에 이 일할 지급 조항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해놨고요. 여러분 대법원 홈페이지를 2013년 것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뒤져보세요. 거기에 보면 2013년 12월 18일 날짜에 보도자료가 하나 올라와 있거든요. 설명자료예요. 이 보도자료를 출력하셔서 보시면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대법원이 근로의 대가성을 이렇게 판단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꼭 그 수험서의 요점 정리처럼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임금편에 대해서 좀 자세히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대법원 홈페이지 가셔서 2013년 12월 18일 보도자료를 한번 출력해서 읽어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 근로 대가성 판단 문제를 제가 표를 만들어서 강의 안에 넣어놨는데요. 가족수당, 종식대, 포괄임금, 뭐 숙직비, 당직비 이런 거 있는데요. 이거 손가락 이렇게 해보시면 다 나와요. 계속성, 정기성, 일류성, 의무성 하면 이게 근로 대가인지 아니면 통상임금인지 다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연습 삼아서 가족수당만 한번 해볼게요. 가족수당을 회사에서 월급날마다 줘요. 그런데 부양가족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줘요. 월급날마다 주니까 계속 주고 정기적으로 주죠. 그런데 부양가족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줘요. 일률적이지 않죠. 근로대가성이 없어요. 통상임금이냐 아니냐를 나가기 전에 아 이건 그 임금이 아닌 거죠. 중식대를 기초로 볼까요? 중식대를 주는데 회사에 구내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구내식당에 내려와서 공짜로 밥을 먹을 수 있는 회사가 있다고 보죠. 매일 점심때마다 내려와서 밥을 먹어요. 계속적이고 정기적이죠. 그런데 배가 아프면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입맛이 없으면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외근 나거나 출장 가면 안 먹을 수도 있죠. 누구나 다 중식을 먹는 건 아니에요. 일류성이 없어요. 그렇다면 구내식당에서 먹는 밥은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중식대를 준단 말이죠. 월급날마다 통장에 10만 원이 중식대에서 찍혀 나와요. 밥을 먹든 안 먹든. 그렇다면 이것은 계속 월급날마다 주니까 계속적 정기적이죠. 모든 근로자가 10만 원씩 받아요. 일률적이죠. 그리고 사용자가 10만 원씩 주는 게 의무가 있으니까 주는 거겠죠. 10만 원이라는 액수가 고정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매월 주는 10만 원의 그 중식대는 통상임금이고 근로대가성이 있는 거예요. 중식대 중에서 구내식당이 아니라 식권을 주는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식권에 유효기간이 찍혀 있어요. 이번 달에 다 안 쓰면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식권을 준다고 하면 매월 초에 식권을 준다고 해보죠. 매월 초에 주면 계속적이고 정기적이죠. 그런데 이 식권을 이번 달 안에 다 못 쓰면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데 누구나 다 이번 달 안에 그걸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일류성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 유효기간이 없는 식권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없어서 언제 쓰든 쓸 수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22장, 25장을 그 달에 아니면 언젠가는 다 소비할 게 주어져 보장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유효기간 있는 식권과 다르게 일류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같은 식권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통상임금, 어떤 경우는 아닌 경우가 있는 거죠. 밑에 뭐 숙직비, 당직비, 개인보험료, 유류지원비 다 마찬가지예요. 계속 주느냐, 정기적으로 주느냐, 일률적으로 주느냐, 의무적으로 주느냐 손가락 4개가 다 접혀지면 그러면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보고요. 마지막에 고정성이 있느냐 5개가 다 접어지면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가락 5개가 다 접어져야 돼요. 어디선가 멈추면 이건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거고 통상임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어떤 수당이 문제가 되면 이게 만약 분쟁 상태에 있으면 어떤 근로자가 근로감독관한테 진정을 했다던가 아니면 소송을 제기했다면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으로 해보세요. 계속, 정기, 일률, 의무, 고정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판단한 그 판단 결과와 근로감독관이 판단한 판단 결과와 우리 법원이 판단하는 판단 결과가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구나. 이제 이걸 확인하실 수 있게 될 테니까 한번 회사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걸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저랑 임금을 공부하셨으면 손가락 5개 접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하셔야 돼요. 계속, 정기, 일률, 의무, 고정이에요. 강의 한 12쪽을 보시면 보수 체계를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흔히 보시면 벤 다이어그램이 그려져 있죠. 보시면 뭐 보수, 뭐 총급여, 컴펜세이션이라고 보통 부르던데 회사에서 주는 전체 급여가 이 총급여예요. 그 중에 근로의 대가로 보이는 게 약간 흐린 파란색으로 묶여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퇴직금, 해고, 예고수당 등을 뺀 나머지가 평균임금이에요. 평균임금 중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통상임금이 아닌 총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 통상임금은 평균임금 범주 안에 쏙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림이 맞아요. 만약 이것과 다른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이렇게 겹치는 그림이 있다든가 이런 건 다 엉터리 그림이니까 만약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그림을 보시면 그렇게 강의하시는 분의 자료나 강의는 듣지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 가지고 계신 참고서에 통상임금, 평균임금 이렇게 겹친 팔자, 눈사람 모양의 벤 다이어그램이 그려져 있는 참고서가 있으면 갖다 버리세요. 갖다 버리시고 무조건 통상임금은 평균임금 범주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맞아요. 이제 임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금 지급 방법은 우리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법령 또는 단체별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강의 안에 있으니까 한번 조문을 보시죠. 이게 통화지급 방법의 4가지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는 통화지급, 임금지급 방법의 4가지 원칙이라고 하는데 하나는 통화지급 원칙, 직접지급 원칙, 전액지급 원칙, 정기지급 원칙이에요. 여러분 제가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산업혁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 산업혁명기에 굉장히 힘든 가정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새벽에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해야 하는 그 방적기 옆에 앉아있는 아주머니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집에 있는 아이들이 석탄을 캐면서 또는 공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지내는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남성들도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하숙집 아주머니들 보시면 하숙집 아주머니들이 돈을 잘 버시면 아저씨들은 주로 뭘 하시던가요? 이게 이렇게 싸잡아서 이렇게 인격 모독을 하면 안 되는 건데 되게 부인이 돈을 많이 버는 하숙집 아주머니, 제가 하숙했던 집들을 보면 되게 아저씨들은 개인 택시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개인 택시 운행을 매일 안 나가고 주로 차를 닦으면서 소일을 하시거나 오후에 나갔다가 오후에 들어오시거나 이런 경우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이 당시 영국에서의 삶을 보면요. 여성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자녀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는 남편들의 많은 숫자들이 알코올 중독인 경우가 많았어요. 선술집에서 이게 음주를 마시면서 싸구려 위스키를 마시면서 이렇게 소일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술을 현찰을 내고 마실 수 있었을까요? 대개는 외상으로 마셨을 거예요. 그러면 월급날이 되면 누구 월급날일까요? 부인의 월급날이 되면 술집 사람들이 외상을 받으러 그 공장으로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자녀의 월급에서 부인의 월급에서 술값을 외상으로 받아갔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공장에서 일을 하다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뭐 실을 끊어뜨리거나 원단이 나오는데 원단에 그 올이 나가 있다든가 뭐 이런 경우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회사에서는 벌금을 매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위하 개정이 금지되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에서 아주머니들이 보통 6시, 7시 출근해갖고 11시, 12시에 퇴근하는데 시장에 갈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안에 매점을 열어놓고 매점에서 물건 사가라고 그랬어요. 기름, 헝겊, 밀 이런 거 그 회사 매점 사가라고 하다가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내가 월급을 60파운드를 주는데 월급 60파운드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회사에서 다 매점을 쓸 건데 월급은 30파운드만 주고 30파운드는 쿠폰을 줄게 라고 했어요. 쿠폰을 가지고 매점에서 사가라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들이 60파운드 월급 받으려고 일을 하는데 30파운드밖에 못 받아요. 그나마 남편이 술 외상을 져서 술집 주인이 찾아와서 돈 가져가니까 월급날 가져가는 돈은 5, 6파운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이 당시에 만들어진 임금지급의 원칙이 월급 쿠폰으로 주지 말고 현물로 주지 말고 반드시 통용되는 화폐로 주라라는 통화지급 원칙. 월급을 다른 사람 제3자한테 주지 말고 선술집 주인 외상값 주지 말고 일을 한 그 당사자한테 직접 줘라라는 직접지급 원칙. 공제하지 말고 벌금 떼지 말고 전액을 일단 다 줘라라는 전액지급 원칙. 월급을
불규칙하게 수급이 잘 안 된다고 다음 달에 주고 3개월 있다 주고 6개월 있다 주고 이러지 말고 적어도 2개월에 한 번씩은 주어라라는 정기지급 원칙이라는 게 생겼어요. 요즘에 이게 예외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란봉투에 담아서 현찰을 받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의 돈이 비록 여러분 계좌이긴 하지만 은행으로 직접 이체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일부 보험료라든가 일부 회사에서 빌린 돈 같은 경우에는 원리금이 공제되고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정기지급 원칙, 통화지급 원칙 중에도 좀 이게 흔들리고 있는 게 회사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아닌 현물로 주는 임금이 요즘에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4가지 원칙 예외가 점점 생기고는 있지만 이 4가지 원칙은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어떤 원칙이 있다고요? 통화, 직접, 전액, 그리고 뭐였죠? 네, 정기. 네, 통화, 직접, 전액, 정기지급 원칙인데 이 4가지 원칙은 굉장히 중요하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근로기준법을 정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도 역시 기본 원칙과 다름없이 노동법이 존재하는 한, 근로관계가 존재하는 한 없어지지 않을 원칙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 뒤에는 비상시지급 원칙을 적어놨는데요. 제가 아까 월급으로만 사는 마이너스 통장, 마통도 없고 신용카드도 없는 시대 말씀드렸잖아요. 이때는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하게 되면 월급밖에 돈이 없기 때문에 옆집에서 꾸거나 회사에서 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미 제공한 근로의 한도 내에서 회사에서 돈을 지급해줘라라는 비상시지급 원칙이 있었고요. 이것도 오래된 조문이죠. 그 다음 휴업수당. 아까 제가 평균임금 통상임금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휴업수당은 100분의 7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의 100분의 70이냐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에요. 여기서는 휴업이 뭐냐. 일을 쉬는 게 휴업이죠. 그리고 여기 조항을 보시면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라고 적어놨어요. 제가 조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이에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최저선이 통상임금이 된다는 얘기죠.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쉰다고 했는데 이 사용자의 귀책 사유는 민법상 귀책 사유로 따지면요. 과실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과실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경영 범주, 지배 영역, 세력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자신의 세력 범위 내에서 발생한 자신의 경영상의 문제에서 발생한 그 사유로 인해서 근로를 제공하도록 일감을 줄 수 없는 경우를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기간이라고 말을 하죠. 가령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서 일감이 없는 경우 이런 것들이에요. 사용자가 자신에게 잘못이 있는 건 아니면 경기가 안 좋은 건 사용자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근로자의 영역에서 발생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휴업수당을 주라라고 하고 있고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전염병이 창궐해서 우리 회사에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휴업하는 게 사용자의 귀책 사유냐. 이게 요즘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논쟁이 되고 있죠. 고용노동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해서 정부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휴업을 명한 경우에 사업장 폐쇄를 명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 휴업을 하게 된 경우에 휴업수당을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용자가 판단해서 확진자가 있거나 뭐 그런 것 밀접 접촉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판단해서 이거 우리 회사에 퍼지면 곤란하겠는데 라고 해서 쉰다면 이것은 사용자의 경영범주 내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귀책 사유가 있는 걸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의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건 옳지 않고 그리고 근로자의 영역이 아닌 모든 나머지 영역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라고 보는 게 점점 적당하지 않은 시대가 돼가고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휴업수당을 규정한 46조,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있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의 범주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다시 한번 이제 정밀한 논쟁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래서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되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새로운 논증들이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휴업수당은 감액할 수 있어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감액을 할 수 있는데 100분의 70 미만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아예 지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적어놓은 강의한 16쪽에 나와 있는 게 근로제공을 면함으로써 얻은 수익의 공개인데 이건 민법 제538조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근로자가 휴업을 해서 회사가 휴업을 해서 출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기간에 노는이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어요. 그렇다면 편의점에서 알바를 해서 받은 수익이 근로제공을 면함으로써 얻은 수익일까요?
근로제공을 면함으로써라고 하려면 근로제공을 면하는 것과 수익이 생기는 게 결연관계가 있어야 돼요. 이제 하다못해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상당 인과관계가. 그래서 내가 만약 근로제공을 면함으로써 얻는 수익이라는 게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차비가 안 들어요. 회사에서 점심을 사 먹어야 된다면 점심값이 안 들어요. 작업복 세탁비가 안 들어요. 이런 것들은 근로제공을 면함으로써 곧바로 생기는 추가 이익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근로제공을 면함으로써 내가 집에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자발적으로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 과연 중간소득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이것을 중간소득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대법원은 중간소득이라고 봐요. 보지만 감액을 해도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은 꼭 줘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휴업수당을 100분의 80을 주기로 한 회사에서 100분의 70까지 깎을 수는 있지만 아무리 깎아도 100분의 70은 줘야 된다. 이게 법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근로제공을 면함으로써 얻은 수익을 공제한다 하더라도 100분의 70까지는 그래도 준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대기업들도 많이 순환휴직 제도를 취하고 있죠. 순환휴직을 할 때 무급이 가능하냐, 100분의 70 이하가 가능하냐, 여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어요. 우리 법원은 순환휴직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정리해고를 하기 전에 해고 회피 노력을 한 것으로 보는 정도로만 순환휴직을 다루고 있고요. 순환휴직 시기에 100분의 70 미만을 주는 것이 정당하냐에 대해서 그 정면으로 판단한 법원 판례는 없는데, 저는 100분의 70 미만을 주는 순환휴직은 일단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고요. 노동위원회 승인을 얻어서 그 미만의 지급에 대한 승인을 받고, 그리고 근로자 개인별로 합의를 해서 순환휴직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봐요. 근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맞겠고요. 관행상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 개인의 동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서 무급순환휴직도 하는 회사가 많이 있었고 현재도 많이 있고 그렇죠. 순환휴직이 늘어난다는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순환휴직을 하는 회사가 많이 없어지고 우리나라 경기가 다시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임금과 관련된 기타 규정은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최근에는 100분의 20으로 돼 있죠.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해요. 사진까지 공개는 하지 않고 명단을 공개하고 있고요. 임금대장을 작성해서 보관해야 되는데 3년 동안 보관해야 돼요. 그 이유는 시효가 3년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1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모든 서류 보관 기간은 3년이에요. 다만 재보상과 관련된 건 2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네, 다음으로 근로기준법에 있는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지급 원칙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여기서는 일반 도급사업의 경우랑 건설업에서의 경우가 나눠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요점은 간단해요. 뭐냐면 원청이 있고 그 다음 하도급 이렇게 이루어졌을 경우에 맨 아래 단계 하도급 업체의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이 그 윗단계 업자의 귀책사유라든가 아니면 원청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그 위에 수급인이 그 대가를 주지 않아서 그 아래 수급인이 임금을 주지 못한 게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 위의 사용자, 그 위의 사용자, 그 위의 사용자가 모두 다 임금 지급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에요. 건설업은 2차례 이상, 2차례 이상 공사 하도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건설업법상 3단계 이상 하도급은 불법으로 돼 있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이상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몇 단계인지 따지지 않고 공사도급이 있을 경우에 똑같이 그 위에 수급인, 도급인이 되겠죠. 수급인들이 뭐 책임을 진다. 이런 것이 도급과 관련된 임금 지급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임금 일반에 대한 이야기고요. 요 뒤에는 남아있는 쟁점이 포괄임금하고 최저임금 쟁점이 남아있어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포괄임금제는 용어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쓰는 사람마다 약간씩 의미가 다른데 원칙적인 의미는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안에 연장수당, 휴일수당, 그리고 휴가수당 등 일체재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별도로 정산해서 주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포괄임금제예요. 근데 그 행정해석 같은 것들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령 일주일에 5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기본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회사에서 5시간보다 연장근로를 안 했어도 5시간분은 기본적으로 주고 5시간보다 연장근로를 더 했을 경우에도 그 이상은 주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포괄임금제 합의예요. 그런데 행정해석이나 대법원 판결을 보면 그 5시간보다 덜 했을 경우에는 덜 했을 경우에도 5시간분은 다 줘야 되지만 5시간보다
더했다면, 그래서 근로자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더한 것에 대해서는 초과되는 연장 근로수당을 더 주어야 된다라는 게 원칙이잖아요. 더 정산해서 줘야 된다는 제도, 이것은 우리는 보통 포괄임금제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포괄임금제는 약정되어 있는 것보다, 간주되어 있는 것보다 더해도 더 주지 않는 게 포괄임금제거든요. 더했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 더 주지 않아도 그게 불법이 아닌 경우가 포괄임금이에요. 그런데 5시간 연장 근로를 합의했는데 그것보다 근로자가 더해서 6시간, 10시간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산을 추가로 해주지 않으면 이것은 불법이야 라고 한다면 이것은 적법한 포괄임금제 합의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 경우는 보통 우리는 어떻게 부르냐 하면 고정연장수당이라고 부르죠. 고정연장수당, 고정-OT, 보통 고정-OT 제도라고 업계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정-OT 제도가 합법이지만 더한 것을 입증하면 더 줘야 되는 거고요. 포괄임금제는 더한 것을 입증해도 더 주지 않아도 되는 게 포괄임금제예요. 왜 더 주지 않아도 될까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게 포괄임금제고,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해서 특별히 합의한 거기 때문에 어쩌다 한 번 더한 걸 입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경우는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임금제가 합법이라면 합법이기 위해서는 그 포괄임금제 합의가 적용되는 그 업종, 직무는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여야 되죠. 포괄임금제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엄격하게 계산해서 주는 회사가 많지 않을 때죠. 이때 우리 대법원은 업계의 현실을 인정을 해서 포괄임금제가 일정한 경우에 합법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퇴직금까지 다 포괄임금에 넣을 수 있다고 봤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다 잘라져 나가고 현재로서 남아있는 것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정도에 대한 포괄임금제 논의만 지금 합법이라고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포괄임금제의 종류에는 정액급제, 정액수당제가 있고, 가령 이런 거예요. 300만 원을 줄 건데 300만 원 안에 기타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이건 정액급제예요. 300만 원을 줄 건데 이 중에 50만 원은 몇 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이야. 기본급은 250만 원이야. 이렇게 돼 있다면 이것은 정액수당제예요. 현재는 정액수당제가 일반적인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정액수당제냐 정액급제냐에 따라서 통상임금 논쟁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건 뒤에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강의 한 22쪽으로 가시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대법원이 과거의 판례들을 보면 반드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더라도 포괄임금제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 판결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최근 판결을 중심으로 보시면 포괄임금제는 엄격하게 인정을 해야 되고, 인정하려면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정을 해야 되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합법이 아니야 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어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포괄임금제를 가장 많이 적용하는 사무직은 어떨까요? 사무직은 현재까지 명확한 판결은 없지만 우리 고용노동부는 사무직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야 라고 보고 있어요. 재작년에 만들어져서 아직 공개하지 않은 고용노동부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 지침을 보면 사무직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조만간 발표한다고 하죠. 조만간 발표한다고 해서 벌써 한 2년이 넘어서 지금 시간이 지나고 있긴 하지만 올해도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발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원래 속마음은 사무직에 대한 포괄임금제 적용은 합법으로 보지 않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정비할 여력이 있다면 기업들이 이걸 정비해야 되고요. 포괄임금제 합법력을 따질 때 사무직에 적용하고 있다면 이게 불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많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포괄임금이 합법이다라는 거 한번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시고요. 강의 한 23쪽을 보시면 통상임금 해당성이 있어요. 여러분 통상임금은 제가 앞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계속 정기 일률 의무 고정이면 통상임금이라고 했잖아요. 정액급제를 보세요. 연장근로수당 다 포함해서 300만 원 매달 줄 거야 라고 했으면 월급날마다 300을 주니까 계속 정기적이죠. 모두 300 받으니까 일률적이죠. 사용자가 그렇게 주기로 합의하고 주는 거 의무가 있죠. 액수가 변하지 않으니까 고정적이에요. 그렇다면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라고 합의했다 하더라도 이 전액이 다 통상임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근로자가 퇴직할 때 내가 못 받은 연장근로수당 정산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이미 줬잖아 라고 말할 수 없고요. 이 300만 원을 통상임금으로 해서 다시 산정해서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근로자는 내가 받은
나에게 적용되는 포괄임금 규정이 정액급제라면 전체가 다 기본급인 통상임금이 된다라고 하고서 더 받을 권리가 남아있다라는 설명이 되겠고요. 정액수당제 같은 경우는 좀 논리가 애매해요. 이 정액수당제에서 뒤에 붙어있는 매달 50만 원은 연장근로수당이고 이건 몇 시간치의 연장근로야 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이건 정액수당제인데 이 50만 원 가령이 10시간치 연장근로수당이라고 보죠. 그럼 이 10시간치의 연장근로수당은 매월 정기적 계속적으로 주고 일률적으로 주고 의무에서도 주고 액수와 시간이 고정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대가적 결론관계가 애매하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손가락 5개를 접어보면 통상임금이라고 볼 가능성이 커져요. 그런데 이 뒤에 50만 원이 통상임금이라고 보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통상임금이 더해져서 다시 뒤에 5시간 50만 원, 10시간 50만 원이 다시 정산이 되고 다시 정산이 되고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순환 증폭이 되면서 순식간에 무한대로 증폭이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포괄임금 정액수당제에 있어서의 수당 부분이 통상임금이냐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다 이 부작용 때문에 명확히 말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통상임금이라고 봐버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포괄임금제는 실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방법으로 변경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포괄임금제는 없어지는 게 맞다고 저로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23쪽 강의안 중간에 보시면 포괄임금제도의 폐지가 있어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게 근로자한테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연장근로를 통상 많이 하지 않는 회사에서는 유리해요. 왜냐하면 연장근로를 안 하는데 매주 10시간씩의 연장근로 수당을 주고 있다면 그게 없어지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임금체계와 근로시간제를 단순하게 하는 게 맞다라고 정부가 홍보하고 있지만 이걸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실제 연장근로수당 방식으로 지급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불이익 변경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과반수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의견 청취만 하고 없애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 행정해석이 맞느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또 문제제기가 있고요. 많은 학자들은 이 행정해석은 옳지 않다고 봐요. 하지만 현재 이 행정해석은 유지가 되고 있고 반대의 대부분 판례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효한 행정해석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포괄임금제를 불법화하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아직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문재인 정부의 이 방침이 아직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을 통해서 이게 시행될 가능성은 많이 있고요. 고용노동부 사업장 지도지침 여러분 구글에서 뒤지면 PDF 파일을 찾을 수 있거든요. 이게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구나 라고 한번 찾아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괄임금제 이 정도 저는 설명을 드리고요. 최저임금제를 설명을 드릴게요.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권고를 하면 그 권고에 따라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를 하는 방법으로 결정이 되고요.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여러분 다들 아시고 계시죠? 올해 최저임금은 8,590원이에요. 2019년 대비 2.9%가 인상이 되는데 매년 10%씩 가까이 인상이 되다가 2.9%가 인상이 돼서 8,590원에 90원이 돼 있고요. 이게 시간급이기 때문에 곱하기 209,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인 회사인 곱하기 209고요. 토요일이 유급인 회사는 243이에요. 곱하기 하고 기본적으로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곱하기 209로 해서 179만 5,310원이 월별 최저임금이라고 보통 보고 있죠. 최저임금은 액수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우리 회사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우리 회사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인지 아닌지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주는 아니면 내 근로자 입장에서 그 회사에서 내가 받는 임금이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임금하고 비교해 봤을 때 고시한 액수를 넘어서면 위반이 아니고 고시한 액수보다 미치면 위반이잖아요. 이때 비교하기 위해서는 기본급 이외에 어떤 수당들을 더해서 비교할 수 있는 임금 덩어리를 만들 것인가가 중요해요. 이걸 비교 대상 임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 회사에서 내가 받는 급여 중에 어떤 수당들이 이 비교 대상 임금에 들어갈 것인가. 기본급은 들어가는 게 마땅한데 그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수당이 되게 많은데 어떻게 판단할까요? 손가락 5개만 접어보시면 돼요. 계속 정기, 일률, 의무 고정적으로 주면 비교 대상 임금에 들어가는데 이게 통상임금이네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통상임금은 아니에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우리 손가락 5개는요. 아까 계속 정기할 때 이 정기가 1개월, 2개월, 6개월, 1년까지 정기라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최저임금, 비교 대상 임금에 들어가는 수당인지를 판단할 때는 무조건 1개월 이내예요.
계속 1개월 이내 정기 일률 의무 고정이면 비교 대상 임금에 들어가는 수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급 더하기 계속 1개월 이내 정기 일률 의무 고정적인 수당을 더해서 임금 덩어리를 만들고 이 덩어리를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최저임금 X랑 비교해 봐서 그보다 높으면 위반이 아니고 그보다 낮으면 위반인 거죠. 같아도 위반은 아닌 거고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제가 많은 내용을 적어 놓았는데요. 여기 보신 제가 말씀드린 요거 계속 1개월 이내 정기 일률 의무 고정만 기억하시면 뒤에 적혀있는 내용들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아니고 다 연관된 내용이고 요거만 이해하시면 그냥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액수가 얼마다 1년마다 고시한다 비교 대상 임금군에 들어가는 수당은 계속 1개월 이내 정기 일률 의무 고정적인 수당을 집어넣어서 기본급과 더해서 임금 덩어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비교 대상 임금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고시된 임금과 비교하면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최저임금은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임금편, 임금의 기본사항, 포괄임금, 최저임금까지 오늘 설명드리기로 한 내용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주가 됐는데요. 다음 주도 어쩌면 온라인으로 만나야 될지도 모르죠. 여러분들 모쪼록 건강 유의하시고 되도록 빨리 강의실에서 여러분 뵙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